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하나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원님 같이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아마도 지난 추석에 이렇게 한번 네 명이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네. 뭐 나름대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제작진께서 한번 조합을 짜 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와 있으니까 또 두 분의 고견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본부장님 네.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본부장님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예습하는 마음으로 항상 네. 읽어보는데 네. 제목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금은 수익 창출 구간 또 이렇게 좀 정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함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경기 침체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좀 사실 상당히 힘들긴 하죠. 네. 타이밍을 잡기가 참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시장이 많이 빠져줬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간 선거해이고 보통 중간 선거해가 과거에 1950년대 이후에 20몇 번의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보통 하반기에 이제 바닥을 잡으면 그 이후에 1년 동안의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그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세기로 경기 침체가 올 건지 하는 부분도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은 당장은 뭐 빨리 도망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미 연준의 스탠스가 내년 하반기로 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굉장히 긴축을 늦추지를 않는 시나리오가 되고 여전히 높은 금리의 5% 수준까지 유지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024년의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 네, 그래서 24년, 네, 23년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는 도망가야죠. 주식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 이 중간 선거해에 움직였던 걸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보여드렸던 케이스예요. 지금 하반기에 경기 연간 저점을 만들었던 중간 선거해입니다. 보시면은 뭐 7, 8, 10월 달, 9월 달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딱 10월 13일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의 평균 폭이 약 1년 동안 3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균 수익률입니다. 6개월이 16.1%고요. 12개월이 18.6%고 24개월이 34.7%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시장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그럼 더더욱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봤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애가 3년 차, 네. 그 다음에 좋은 애가 4년 차, 그리고 그 다음이 1년 차,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2년 차니까 올해죠, 올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붙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장단기 금차도 역전됐고 뭐 언제 경기 침체 오느냐 그 타이밍이 언제고 그러면 지금 기업 실적이 언제 깨지느냐 뭐 기업 실적이 정말 깨지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짚어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저희 유 본부장님은 이제 매주 저희랑 함께 하시고
앞에 한 2주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조금 약간 예고편으로 약간 좀 흘려드렸고 오늘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야죠. 더 깊숙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간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의원님 한번 혹시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리서치 할 때 우리 중간 선거에 따른 영향력을 그 분석을 할 때 중간 선거 결과가 흔히 말하는 여소야대가 되냐, 여대 야소가 되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도 좀 달랐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뭐 중간 선거에 따른 어떤 시장 영향이나 그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좀 봤던 게 있었는데 의외로 여대 야소인지 야대 여소인지에 따라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미국이 대선을 할 때 그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11월 선거 전까지 주식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가가 빠질 줄 알았더니 그해 11월은 역사상 가장 좋은 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1월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때 또 말이 바뀌어요. 민주당이 다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바이든이 쓰는 재정 정책이 워낙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대요. 저는 정치적으로 왜냐면 미국은 양원이 똑같이 법안을 승인해야 법안이 바뀝니다. 이번에 IRA 법안이 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IRA 법안 바뀐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화당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가 이기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하려는 여러 가지 뭐 규제들을 조금 막아준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 다음에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선거에 따른 사실 시장 영향은 저희가 뭐 정확하게 또 이거를 뭐 이렇게 검증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각도기님 뭐 네. 두 분 오랜만에 모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지난 주말에 이제 소비 관련 지표들이 몇 개가 발표됐는데 소비 관련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연준이 얘기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연착륙이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아주 심각한 일이 한번 벌어졌는데 3개월 금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현상. 우리 이제, 됐어요. 예. 그 유동훈 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시중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계기가 되는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섞여 있거든요. 지금 미국 지표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참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해석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뭐 원래 경제가 어쨌든 센티먼트가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미 벌써 내년도에 경기 침체라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0%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내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장대금리 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에부터 계속 보여드리면서 그게 당장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대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이제 은행권에서 몸을 사린다라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따라서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을 안 해주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그게 강도가 세면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봐서는 지금은 어쨌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단기 민차가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3, 4분기 실적들 발표되는 은행권을 보면 여전히 몸살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섰을지 모르겠으나 명목 성장률은 제법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 전분기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분기 연속 저희가 박사님이랑 이 얘기 했잖아요. 네. 경기 침체의 그 정의가 뭐냐. 네. 그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 분기 연속이 되면 그게 마이너스다.
그게 경기 경기 침체다. 침체다. 예. 그게 이거였고요. 근데 보시면 사실 올해 1, 4분기, 2, 4분기가 마이너스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약한 미미한 경기 침체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3분기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야, 정말 미국 양털 깎기 제대로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강세로 갔어. 그죠? 3분기에. 굉장히 세게 갔습니다. 근데 보통 달러가 강세로 가면 수입이 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마이너스 7%예요. 네. 근데 그 후 달러가 강세로 갔으니까 수출이 잘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14점 몇 프로예요. 4%예요. 왜? 석유, 가스, 천연가스 수출 이걸 왕창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굉장히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지금 1.8%대로 바닥을 찍었어요. 보통 저희는 투자를 할 때 이 숫자가 하락하는 기간, 이 구간에는 보통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통계가 나오고요. 오히려 이 숫자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그 분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YOY 숫자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주면 저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목 성장률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vs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 주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침체냐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단데 결국 명목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매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실질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별로 득이 아닌 상황인 것 같고 계속해서 종목을 봐야 되는 거가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가계 지출이 0.6% 증가했어요. 전달 대비해서. 곱하기 12 하시면 7.2%입니다. 그럼 이거는 명목 성장률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숫자죠. 계속.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YOY 숫자가 8.1%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목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떨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질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장대 금리차 역전 때문에 참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고요. 근데 이제 항상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딱 이렇게 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도 보시면은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셌어요. 9월 달부터 코로나 터지기 2월까지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팍 터지니까 이게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렇게 급락을 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그게 꼭 경기 침체 그리고 꼭 그게 바로 대세 하락장 이렇게 연결시켜서 시장을 보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데이터는 제가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죠? 장대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기 바로 전이나 왔었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 낮는 게 맞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기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들어가는 그 시나리오가 미국 주식 투자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헷갈리는 거는 경기 침체 도대체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어느 정도 세기로 오는 거야? 그럼 뭘 반영이 돼 있어? 이걸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그거를 계산하고 분석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또 다시 종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늘 또 우리 한 의원님도 오셨으니까 네. 사실은 우리 유원 부장님의 어떤 그 주장, 뭐 예상은 계속 했던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향후에 올 수 있지만 오더라도 3개월과 10년짜리 역전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뭐 10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충분히 몰랐죠. 의미는 상승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겁을 먹고 빠져나올 때는 아니다.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맞아요. 충분히 플레이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 의원님 어떻게 이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도 뭐 장기적으로 아니면 내년에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8월 정도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미국 금리가 4%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가져가거나 또는 예금이나 채권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식이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정말 만약에 지금 S&P가 3,900인데 이게 만약에 다시 3,490 저번에 이제 장중 저점이나 그걸 깨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도 주식이 전부 다인 분들은 그 3,400 얼마에서 주식을 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맡기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기서 주식을 아마 많이 파실 것 같아요. 못 맞아요. 견디고. 그래서 지금 3,900 정도일 때 일부 현금화를 하고 그걸로 채권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지금은 저는 낫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내년 EPS 기준으로 평균 PE가 S&P가 16.5배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 EPS가 237불 정도 됩니다. 16.5배면 지난 10년 S&P 500의 평균 PE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지난 10년 평균하고 어때야 되는지를 고려하려면 지난 10년 평균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4%면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2007년하고 되게 비슷해요. 2007년에 금리가 그 막판에 4%였거든요. 지금 금리가 10년 평균보다 낮다고요? 지금 미국 저는 높죠. 높죠. 예, 예, 예. 높아요.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 P까지 현재 온 상황에서는 주식을 더 많이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많이 갖고 있다면 일부는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보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10년물이 4.24%에서 고점을 찍고 목요일 날 3.92%에 갔다가 금요일에 다시 또 올랐죠. 4.0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018년에 12월의 사례를 보면은 2018년 11월에 금리가 기고 주가가 기고 그러다 2018년 12월에 금리가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의 각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먼저 현금이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을 먼저 약간 이렇게 건드려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물론 당연히 다 팔고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주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일부 뭐 한 일부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면 너무 아쉽고 뭘 좋죠. 나머지가 많으니까 빠지면 아 내가 이제 그걸로 다시 사야 되겠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정도가 지금은 제일 알맞은 스탠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아까 그 PR 밴드 현재 16점 몇 배? 16.5배 정도 5배 되고 정도. 내년 237점 몇 달러인가 그래요. 팩색 혹시 기준으로. 레인지 하단과 상단도 좀 기억이 나실까요? 하단은 근데 이게 제가 왜 하단은 얘기를 잘 안 드리냐면 예, 예.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식은 이익이 많이 깨지면 P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깨진 것보다 주식은 덜 깨지거든요. 예를 들어 나스닥이 예를 들어 1000 갔을 때 2001년에 P가 막 마이너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적자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은 사실은 뭐 11배, 10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금리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상단은 지난 3년, 5년 평균은 20 몇 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237불에 20배를 하면은 4,740이고 25배를 하면은 5,000 얼마거든요. 그럼 이제 25배가 되려면 역산한 수익률이 4%니까 금리가 이제 다시 1% 미만으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제 네.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저는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상으로 지금 약간 어느 정도는 페어밸류 근처에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약간 합니다. 저는. 네. 뭐 제가 짓궂게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은 해외 시장 전문가시고 또 두 분 나름대로 이제 굳이 제가 구분하자면 약간 강세론자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차이를 보면 그동안 이제 우리 유본 부장님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금리를 뭐 한 4% 5% 나섰을 때 그다음에 뭐 그 잔존 가치 모델로 봤었을 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경기 침체를 반영한 레벨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저는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 한상희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현재 금리 수준이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현재 그 S&P의 P는 평균적인 16.5배다. 그럼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평균 P보다 조금 낮은 즉 주가가 좀 더 떨어져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을 반영한 적정 수준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한 의원님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그 잔존가치 모델보다는 지금의 적정 주가를 조금은 낮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PER을 계산을 하거나 그다음에 PBR을 계산을 할 때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G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 평균이 얼마였냐, 그리고 명목 성장률 평균이 얼마였느냐라고 비교했었을 때는 지금이 훨씬 높아요. 과거에 평균이 인플레이션이 1.6% 정도 되고 경제 성장률이 2%가 살짝 못 미치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명목 성장률이 3, 4%대예요. 근데 지금은 작년이 두 자릿수였고 올해만 하더라도 9%, 8% 이렇거든요. 명목 예. 성장률 예. 내년도가 떨어지는 게 뭐 저희는 아무리 떨어져도 한 5, 6%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그 멀티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과거의 PE 밴드가 이랬으니까 요 밴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 그거는 저희는 별로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PBR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PBR의 밴드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죠? 똑같이 ROE가 높거나 성장률이 높으면 PBR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ROE는 20%대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간에 네네. 그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올해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올해 이익 증가율이 6%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집어넣으면 두 자릿수가 돼요. 그렇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딱 잘라서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적인 어프로치로서 P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니까 우리는 지금은 팔고 사고 이렇게 안 한다.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ROE 대비 성장률 PBR을 봤었을 때 또는 PR 성장률을 봤었을 때 충분히 사고 싶고 앞으로 성장이 계속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헤징이 될 수 있거나 인플레이션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투자를 해서 네. 지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제 논리적인 그런 주장 근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말씀 한번 여쭤보시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후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완전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 최근에 헷갈리게 했던 게 스타가 됐던 닉 티밀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네. 기자죠. 아주 완전 이제는 뭐 월가의 대변인이 아니고 패드의 대변인처럼 여겨지는 완전 진짜 대스타가 돼버렸는데 이 친구가 12월 달에 금리가 75bp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최근 랠리가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예, 최근 랠리가 나왔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 금리는 5% 중반까지 갈 수도 있다. 왜? 네.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너무 빵빵하다. 소비를 너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의원님 이거 어떻게 섞어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기자님이 되게 페드의 약간 블랙아웃 기간에 페드에서 약간 시장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막으려는 분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가지고 페드 위원들이나 아니면 파웰이 아주 적당하게 이번에도 그 50bp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FOMC 있는데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저는 기준금리가 몇 %가 되는지도 중요한데 저는 10년물 금리가 얼마인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75를 올리고 12월에 50bp를 올리고 내년에 25bp 올리면 상단이 4.7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25를 올리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10년하고 기준금리의 역전폭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40, 50bp 왔다 갔다 하고 많을 때 70bp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4.3% 뭐 요 정도에서는 대충 이제 10년 금리 다 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는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전저점보다 뭐 조금 더 미치나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금리가 뭐 5가 되든 뭐 기준금리가 되더라도 이게 뭐 정말 나쁘게 보는 분들처럼 고점에서 절반 빠지는 그런 그림은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그 금리가 결국은 밸류에이션하고 너무 밀접하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올라가고 P나 PBR이 떨어지니까 문제는 금리가 올라서 할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팩셋 기준으로 내년 EPS 성장률이 한 13, 14불 정도 돼요. 그래서 5%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ROA는 높은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자사주나 배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BPS가 생각보다 많이 못 늘었어요. 그래서 ROA, 예를 들어 애플은 이제 부채비 500%가 넘거든요. 배당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얼마일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고 그거를 연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자님도 금리를 몇 %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을 뭐랄까 약간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저는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일 수도 있어. 사실은 뭐 그걸 감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의 현재 유동성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M1 증가율이 이제 1%입니다. 그 다음에 M2가 1.7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어떠한 사이클이든 간에 거의 바닥 수준의 그 M1, M2 증가율 수준입니다. 근데 물론 너무 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마이너스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은행권이 예금 증가율이 0.3%밖에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이 안 늘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지금 막 불리나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8월 이후부터 총 여신 증가율, 그러니까 대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 집어넣어서 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자성 여신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안 늘어요. 17.3조 달러에서 지금 이 대출은 12% 느는데 지금 보시면은 총 여신 증가율이 10%대에서 지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언제부터 얘기했죠? 제가 8월 달부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예금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즉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계속 가면은 내년 연말까지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내년 8월에 경기 침체 바로 갑니다. 네. 금리가 현재 상태 높게 연말 기준 그러니까 4.75 계속 이상. 올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예금 증가율은 떨어지는 케이스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M1 증가율을 안 늘리고 그냥 가면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지금 대출 증가율이 여기서 대출을 더 이상 대출이 아니라 여신이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17.3조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GDP의 한 80%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GDP의 명목이 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명목 성장률이 0%로 바로 가는 거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미 연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미 연준의 금리가 지금 4에서 4.75, 5%, 5.5% 뭐 지금 다 분분한데 이미 시장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 연말이 되면은 4%대로 또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은 금리를 가지고 시장이 이미 벌써 우리는 뭐 미 연준이 뭐 4.75 얘기도 했고 5%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1년 동안에 내년 연말에 미 연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측하는 퍼센티지를 보시면은 최소가 4.75에서 높게는 거의 5.75예요. 요 밴드거든요. 그러면 5% 훨씬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가죠? 내년 연말에? 그러면 저희는 엄청나게 숏 때릴 기회를 만들 거예요. 저희 생각할 때는. 저희는 어차피 뭐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제가 믿지도 않고요. 미 연준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미 연준이 하는 말을 저는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은 먼저 좀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미 연준이 내년 연말까지 5%대 이상으로 금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연준을 움직이는 것은 그 연준을 움직이는 건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은 인플레이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내년도 인플레이션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오늘 아까 말했던 그 기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생각처럼 인플레이션 안 떨어진다라는 뉘앙스를 한번 지금 뿌린 거거든요. 제가 보면 페드가 뿌렸는지 그 기자가 뿌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감안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감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셔요? 저는 그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CPI가 있고 PCE가 있는데 이제 물론 파월 의장은 CPI도 열심히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연준이 문서로 남긴 게 있습니다. 왜 PC를 보는지 자기들이 되게 2장짜리 문서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건 실제 지출이고 CPI는 서베이가 많기 때문에 약간 사람의 심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PC는 그때그때 지출한 거에 따라서 이 웨이트가 알아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PC를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CP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일단 CP를 보긴 하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핵심 PC가 발표가 됐는데 5.2%가 나왔어요. 네. 근데 좀 YOY로 저번 달보다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이게 내년에 4% 정도로 안정이 되고 더 내려가긴 어렵다라고 현재는 봐요. 이유는 이 4%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 이걸 12로 나누면 월 0.33%입니다. 근데 월 0.33%면 지난 2년 평균하고 같아요. 그럼 지금 지난 2년 평균보다 더 물가가 낮아질 요인이 있으려면 PC는 그 의료 비용, 그러니까 헬스케어하고 주거비가 합치면 거의 반입니다. 두 개 합치면 반이거든요. 근데 주거비는 제 생각에는 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미국의 공시를 보면은 미국은 공실률 집을 팔려면 공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이 비어 있어야 중개인을 불러가지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실률을 보면은 역사상 최저치고 그 공실 중에서도 실제 사람이 사는 것보다 투자용의 공실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공실률이 갑자기 일단 느는 모습이 나와야 임대료가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은 그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임대료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명확한데 그게 기대만큼 아주 빨리 떨어질지는 일단 좀 퀘스천이 있고. 네. 이미 떨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냥 막 아니요, 급격하게. 가격 자체가 떨어졌어요. 집값은 그렇지만 임대료는 아직 아니요, 임대료 중에서 렌트 쪽은 이미 벌써 마이너스로 들었었습니다. 9월달에. 렌트가 그 CPI에 있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점 대비 마이너스라는 아니요, 말씀이에요. 마이너스. 아니 YOY로 9월 달이 5.몇 %인데요. YO 전년 동월비로는 떨어졌을지는 않을 거고 5.몇 전월 대비로는 전월 대비도 0.몇 %. 아직은 플러스던데. 데이터로 어쨌든 확인이 안 데이터로 그러니까. 확인을 해드릴게요. 예, 이따 그렇게 다음에. 되고 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비는 제가 보는 게 원래 의료비를 제일 많이 작용했던 게 약값이랑 의료보험료예요. 민간 의료보험료인데 그 워낙 미국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약값이나 의료보험료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미국의 최대 민간 의료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그 가입자당 매출액을 계산하고 증가율을 그리고 그 PCE 안에 헬스케어 비용 증가율을 그려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지난 2분기부터 그게 괴리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아니죠. 의료보험료가 오르고 약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값이 그러니까 어쨌든 유나이티드 헬스의 의료보험료는 이제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2분기부터.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처방약 단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료비가 안 떨어지고 벌어졌거든요. 되게 몇 년 만에 있는 일인데 무슨 얘기냐면 약이나 의료보험료는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약을 핸들링하는 약사든 의사든 뭐 청소부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건비가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중간선거가 끝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의료비를 잡으려고 할 텐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이 인건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서 분명히 물가가 내년에 떨어지는데 지난 2년 평균 핵심 PC 월간 숫자보다 더 떨어질지는 약간 퀘스천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5% 기준금리 갈 것 같지는 않고요. 4.75%로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4.75% 금리고 그다음에 핵심 PC가 4%면 연준이 보는 기준에서는 실질 금리가 0.75%포인트 정도 플러스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저는 4.75에서 올라가지 않는 것만 확인이 돼도 아마 주가는 바닥을 볼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위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뭐 이미 최근에 오른 게 4.75 안 올 것 같으니까 오른 거 아닙니까? 4.5 정도 올 것 같은. 근데 이제 느낌이 내년에 받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거니까 4.75가 이런 거죠. 75, 25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자님이 75 그리고 50일 수도 있어 하니까 그러면 75에 50에 25면 4.75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다들 이제 약간 뭐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죠. 왜냐면 그 렌트비 제가 말씀드린 거는 YOY 숫자가 아니고요. 만돈만트가 지금 마이너스로 넘어간 게 9월 달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시면 연간 단위로 보시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얼마나 잡힐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정학적 이슈와 또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온쇼어링 이슈와 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 이슈 플러스 알파 패권 전쟁이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옛날 같이 낮은 시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이제 버려야 되는 카드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설비 투자를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1.6% 평균 이거는 뭐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숫자가 저는 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2% 시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물론 인플레이션 잡기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변하는 케이스고 여기에 명목 성장률이 그 인플레이션보다 예를 들어서 한 1, 2% 정도 더 높으면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실질 금리 자체가 플러스에 유지가 되는 거라서 결국 그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얘기해 주는 금리 수준이 어디냐라고 많이들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3.5%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미 연준의 기준 타겟이 2% 금리에 그죠? 인플레이션 2.5%인가 2%인가 2.5%인가 봅니다. 예. 물가 타겟? 아니요, 물가 타겟은 2%고. 네. 그다음에 그 금리는 2.5%. 연준의 장기금리 2.5%. 2.5%잖아요. 요 정도에서 1% 포인트씩을 다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3%에 그 기준금리 3.5%. 뭐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생각해요. 장기 평균 장기적으로. 수준이.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맞을지 아닐지는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훨씬 더 경제학자분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보는 저희는 데이터는 그거에 대한 지금 변화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시대에 있다가 이제 이게 저희가 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바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뀜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거냐는 걸 지금 확인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시장은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적절한 밸류를 찾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리는 3.5% 이상이고 그게 3.5%든 5%든 요 사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간에 뭐 떨어질 텐데 그게 3%든 뭐 4%든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초과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ROE를 보여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격 전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면 의료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 가격을 전가시켜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기업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 올해 1년 내내 계속 매크로만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한 단계 이제 나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제가 저희 밑에 직원들이랑 뭐 요즘에 계속 회의를 하면 무조건 뭔가 기업들 사이에 뭐가 지금 생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중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도 뭐 태양광 회사를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밸류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 이 이유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이 기업을 살고 이 기업을 팔고 뭐 이런 걸 계속 지금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거의 매니저로서 이거를 쫓아가기 정말 어려워지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중간에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지난 2주 동안 다우가 뭐 10몇 프로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인 제공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금리 상승 속도의 조절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금리가 내년도에 인하될 수 있다라는 아주 그 급격한 피봇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75bp 올리다가 50bp만 올려도 뭐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 밸류에이션이 쌓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침체에 대한 반응이 이제 끝났다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얘기하시기를 내년도 기준금리를 뭐 5%대까지는 안 보는 우리 한 의원님 한 4% 중후반 정도. 저는 4.75 정도.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뭐 길게 보면 한 3% 중반 네. 평균적인 수준. 근데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오늘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그 기본적인 배경은 내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5%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두 분은 이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유 본부장님하고는 지금 몇 주째 그래서 결국 종목을 보자는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 좀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우리 다 인정합시다. 1년 동안에 네. 금리, 매크로 다 틀렸어요.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죠? 그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까 너무 우리로 아닙니까? 묵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네. 확실히 틀렸어요. 네, 아니 뭐 저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다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이 연말에 기준금리 4.75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년 말 이맘때. 예, 그때 제가 2.5% 얘기했던 것 같은데 2%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서 금리가 뭐 4.75 다 알고 있는데 이게 5% 올라갈 건지 뭐 4.5가 될지 이거는 지금 벌써 이미 틀리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더 이상 시간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최근에 그 이번 주에 정말 버라이어티한 기업 실적에 의한 변동성을 미국 시장이 보여주었는데 사실 막판에 애플이 뒤집어 엎으면서 7% 반등을 하면서 애플. 돌려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특별히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도대체 끝이 어디야. 저는 제 눈에는 이제 메타가 정말 싸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이 정도까지 와치앱은 어디 갔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익은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 하루에 20%씩 뭐 빠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뭐 MS 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클라우드가 조금 꺾이기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일부 좀 꺾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부분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본 것 같거든요. 빅테크가 이렇게 깨진 거는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한 의원께서 좀 개별 종목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확실히 그 이미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다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의 ROE를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 ROE를 창출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입 소각을 안 하는 케이스 뭐 하면 더 좋고요. 근데 뭐 만약에 그 안 한다고 매입하고 소각을 안 하는 케이스라고 치면 배당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이 없으면 ROE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되는 멀티플이 떨어지게 되는 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그 뭐 주식 매입 소각을 해서 그걸 ROE를 뭐 아무튼 높게 만들던 아니면 계속해서 이익을 벌어들여서 성장을 하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퀘이션을 올리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PBR을 계산을 할 때 ROE에서 성장률을 빼고 그다음에 R 이게 이제 금리, 그러니까 웨이리 코스트 캐피탈이라고 해서 어쨌든 자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고 빼기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금 우리 금리는 너무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ROE와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 개인 방송 만들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여기서 이 숫자들을 보면서 그럼 얘기하시죠.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있어요. 보시면은 EPS 상승률이 테슬라는 122%고요. 애플 8%, 마이크로소프트 10%인데 구글 마이너스 3, 메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매출이에요. 매출이 지금 메타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 플러스인데 정말 높은 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냐면 요 숫자들을 보고 여기서 대표적을 중에서 ROE가 높고 예상 ROE가 높은 종목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회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본가치를 돌려봤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대형 기술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에 다 적용을 해서 지금 저희는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바꿔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이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그리고 ROE를 계속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업 이런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메타의 문제는 뭐냐면 메타가 왜 박살이 났냐면 여기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에 여기에 인컴 그러니까 순이익도 마이너스 52%예요. 네. 이거는 멀티플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케이스죠. 예. 그리고 문제는 성장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매출 증가율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SNS 상에서의 그 수익, 광고 수익 그런 부분 대비해서 신규로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서 멀티플이 지금 뭐 15배, 11배 뭐 PER 그리고 ROE가 지금 확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5%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멀티플을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왜 넷플릭스는 왜 갑자기 주가가 막 20% 폭등을 했냐. 근데 보시면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하면서 폭락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번 분기 나왔는데 성장을 했어. 매출이 늘었어. 가입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멀티플이 확 튀는 거죠. 그러면서 20% 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그 계산을 해서 미래를 땡겨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변곡점이 들어가기 시작한 주식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인텔이에요. 미국의 인텔. 지난 주말에 예상보다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주당 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IPO 때문인가 했는데 3분기 실적이잖아요. 뭐 그것 때문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진짜 개 박살이 난 주식이잖아요. 저는 이런 주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에도 관심이 드디어 갔다는 게 그동안에는 저도 굉장히 메타에 대해서 안 좋게 봤는데 얘네가 성장 잠재력이 없어? 왓츠앱이나 이런 것들 수익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텔은 드디어 CEO 바뀌고도 자리 못 잡던 게 이번 분기 실적에서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주당 이익을 튕기면서 쫙 뽑아 올렸죠.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면 가장 그 주가 상승률이 파괴적으로 높을 회사 중에 하나가 인텔이잖아요. 이 상승률을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3분기 연속으로만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혹시 이 개별 종목들도 보시나요, 우리 한 의원님? 지금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의 핵심은 지금 너무 투자자들이 단견이긴 하지만 비용을 안 쓰는 것에 대한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 메타만 유일하게 내년에도 우리는 캐펙스를 많이 할 거고 내년에도 우리 비용을 많이 쓸 거고 그다음에 메타와 관련 투자 많이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사람도 좀 별로 안 뽑고 투자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텔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건 하나예요. 비용을 아주 세게 줄였습니다. 비용을 좀 아주 세게 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용을 많이 줄이더라도 돈을 좀 벌어라 였던 것 같아요. 근데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가 노골적으로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처벌을 한 거 투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처벌을 한 거죠. 영국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누가 진짜 줄이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아요. 인텔은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주식이 빠졌습니다. $50를 거의 뭐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던 거고 우리가 메타를 볼 때는 그럼 메타도 인텔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주식이 오랫동안 빠질 거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메타랑 인텔의 가장 다른 점은 인텔은 제조업이고요. 메타는 제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텔은 비용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사람을 쫀 것 같거든요. 근데 메타는 내년에 갑자기 비용을 올해보다 10%를 더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왜 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두드려 팬 건데 정말 만약에 메타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주가가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마크 저커버그한테는. 근데 어쨌든 주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그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메타는. 나머지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메타의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빠를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없으면 그러면 주식이 이제 인텔처럼 그렇게 오래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메타가 PR이 어쨌든 10배 내외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긴 하고 자사주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어서 이제 정말 가치주의 영역에 온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치주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100% 이거 너무나 맞는 게 성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영원히 가치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성장하는 모습을 매출을 늘려서 보여주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비용을 줄여서 올라가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후자 쪽을 메타는 기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텔은 너무 싸고 좋은데 과연 이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에 관한 여러 부분 이런 걸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는 제가 투자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게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1998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CLSA에서 그 일을 할 때였어요. 거기서 이제 전략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존경했던 투자 전략가가 있었어요. 러셀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카노미스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두 분 다 스카티시. 굉장히 액센트가 잘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한 거랑 PT 내용들을 참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러셀 네이피어가 하는 얘기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생산성이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리턴이 낮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10년 시대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저커버가 진짜 제대로 해서 투자를 계속 늘렸는데 이게 성과로서 연결이 돼서 메타버스가 정말 대단한 그 뭐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됐다. 그럼 이 주가 10배 오르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다. 그럼 이거는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이런 생존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업을 심지어 지금 매크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기업의 발란시트과 인컴 스테이트먼트과 캐시플로우를 다 뜯어가면서 공부를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대충 투자 이렇게 이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경력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주 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니징 하시는 분들, 후배분들이나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만큼 기업 공부해서 그 기업의 앞으로 5년, 3년, 10년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은 진짜 정말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에 메시지 전달은 요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메타라던가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이거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 활동에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조금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 뭐 테슬라는 뭐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직접 운용하신 입장에서 종목이나 섹터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결론적으로 해서 좀 선호하는 내지는 조금 괜찮게 보는 이렇게 필터링한 종목 내지는 섹터 정도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이 IT 산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IT 산업 자체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산업은 정부가 어떻게 주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회사들은 잘하는 애들이 계속 살아남고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든 IT든 우리가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하든 간에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텔 지금 얘기하지만 정말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ROE 10% 나와요.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생존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거고 저희도 반도체도 저희는 지금 그냥 반도체 종목을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ETF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성장이 있어요. 다들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바이오 얘기하셨는데 바이오는 굉장히 미국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ROE가 엄청 높은 기업들의 포진이에요. 여기에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 그럼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전기차인데 이게 지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정부 주도와 기업 주도가 지금 같이 엮여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종목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앞으로 ROE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존 가치주들도 저희가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뭐 저는 미국의 지금 아까 그 GDP 숫자 나오면서 아니 무슨 저렇게 수출이 늘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천연가스 회사는 들고 있어야죠. 그 정도입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이 정도 얘기 주신 거고 한 의원님도 조금 저는 유망하게 보는 섹터 정도. 저는 지금은 주식이 말씀하신 그냥 이렇게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맥도널드의 PER이 26.5배고요. 메타가 10배, 구글이 16배예요. 물론 맥도날드를 반드시 먹어야 되긴 하는데 구글은 정말 꼭 필요하고 메타는 살짝 필요하잖아요. 이 괴리가 저는 언젠가는 붙는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맥도날드가 빠져서 붙을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런 필수 소비재가 빠져서 붙을지 메타가 올라서 붙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붙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맥도날드는 평균적으로 PER이 몇 배 정도?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원래 20배 정도,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계속 되는데 계속 그랬던 보통은 거죠? 맥도날드하고 다른 택 기업들의 P가 비슷하거나 택이 살짝 낮아졌는데 택 기업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택 기업은 앞으로 돈을 못 벌 거니까라는 게 녹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택 기업들이 돈을 생각보다 잘 번다 이러면 이제 요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네. 맥도날드 PE가 내려오기보다는 테크 기업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고 제발 그럴 그랬으면 같다고 저는 좋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동의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제발.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또 4인 4색으로 또 진행을 해보니까 오늘 또 나름 아주 짜임새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종목 얘기를 역대 가장 많이 봤네요. 미국의 네. 기업 얘기를. 그러게요. 뭐 다음 주에도 우리 본부장님 계속 오시니까 다음 네. 주는 좀 더 깊숙한 종목 섹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부를 잘 꾸며주신 우리 한상희 위원님 그리고 유동원 본부장님 보내드리겠고요.